4년 전 그날 전 혼자 새벽 2시에 진통을 견디며 병원까지 걸어갔어요. 분만실에서 혼자 아이를 낳고 퇴원할 때도 혼자였죠.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옆에 없었어요. 4년 전 저는 이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 그의 미소가 제 인생 전부를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연락이 끊겼고 장학금마저 취소되면서 저는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저를 버렸다고 재벌가의 후계자인 그에게 저 같은 사람은 필요 없었다고 믿으며 4년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면접장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고 지난 4년 전의 진실을 알게 되며 삶이 변하게 된 이유,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옛빛 사연 감상실에 머물러 주신 당신 덕분에 이야기가 의미를 갖습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라며 마음 한켠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정을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분 한 분 한 분 기억하며 행복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빛그룹 본사 1층 로비는 대리석 바닥이 너무나 매끄러워 서연의 낡은 운동화 밑창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손에 든 면접 서류는 이미 땀으로 축축해져 있었고 왼손으로는 5살 딸 혜원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혜원이는 미열과 기침 증상을 보였지만 이 면접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반지하 월세는 이미 2달째 밀려 있었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만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육아 커뮤니티에서 급하게 구한 돌봄 선생님마저 갑자기 취소 연락을 해왔을 때 서연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면접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서연의 검은색 블라우스는 색이 발에 있었고 혜원이는 작은 기침을 계속했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33층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한빛그룹 전략기획실이라는 금색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로 된 넓은 사무실은 그녀가 살던 반지하 방 전체 면적보다 훨씬 넓어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직원이 다가왔고 서연의 뒤에 숨은 혜원을 발견하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이 동반은 어려우실 텐데요. 면접 규정상 직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버스비와 지하철비, 그리고 오늘 하루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쉬면서 포기한 일당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혜원이는 엄마의 다리에 얼굴을 묻고 작게 기침했습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갑자기 아이를 맡길 곳이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그의 걸음걸이는 여유로웠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그가 가까워질수록 서연의 심장은 이상하게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선명해지는 순간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장민도, 4년 전 갑자기 모든 연락이 끊겼던 그 사람. 매일 밤 전화를 기다리다 지쳐 잠들었던 그 사람. 학교를 그만두고 떠날 때 마지막으로 캠퍼스 벤치에서 멀리 바라보기만 했던 그 사람. 민도는 서연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면접은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민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만은 복잡한 감정으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전무의 지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면접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혜원이 엄마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엄마의 불안을 느낀 듯 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면접실 문을 열었고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는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김서연 지원자님 맞으시죠? 앉으세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경력 단절 기간에 대한 설명, 디자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의견,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서연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옆에 앉은 혜원이 작게 기침할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0분간의 면접이 끝났습니다. 면접실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 민도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멀리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서연이 나오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섰습니다. 혜원이는 엄마 뒤에 숨어서 낯선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 민도의 목소리는 쉰 듯 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목구멍에 걸려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서연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억눌러온 감정이 어리고 있었습니다. 민도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혜원을 발견했습니다. 작고 여린 아이가 엄마 치마를 꼭 붙잡고 기침하는 모습. 아이가 아픈 것 같은데. 민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혜원을 안아 올렸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면접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민도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4년 전 그날 어머니의 서재에서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민도야, 지금은 내가 회사 승계를 준비할 중요한 시기야. 그 여학생과의 관계는 너에게도 그 아이에게도 좋지 않아. 당시 민도는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지속적인 설득과 압박,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서연의 연락이 끊긴 뒤로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메시지는 읽지 않음으로 표시됐고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이미 자퇴한 뒤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서연과 민도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4년간의 오해와 그리움, 원망과 아픔이 교차했습니다. 1층에 내린 서연은 혜원을 꼭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고 아이는 엄마 품에서 작게 떨었습니다. 엄마 아파. 혜원의 작은 목소리에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아까보다 더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 가까운 병원을 검색했습니다. 지갑 속 남은 돈은 3만 원. 진료비와 약값을 감당할 수 있을지 불안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33층 전무실에서 민도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노수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전무님, 오후 미팅 시간입니다. 김서연 지원자 자료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뒤 민도의 책상 위에는 서연의 이력서와 포트폴리오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력 단절 3년, 반지하 거주, 편의점 야간 근무. 서류를 보는 민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오늘 면접장까지 아픈 아이를 데리고 온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4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더 강하게 붙잡았어야 했다고, 어머니의 말에 흔들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면접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했지만 서연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간 면접, 그리고 무엇보다 장민도와의 어색한 재회,
그녀는 차라리 탈락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혜원의 열은 다행히 하루 만에 떨어졌지만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반지하 방 형광등 아래에서 편의점 야간 근무 스케줄을 확인하던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서연 지원자님, 한빛그룹 인사팀입니다.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밝았지만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보다는 불안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곳에서 민도를 마주쳐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출근 첫날 서연은 전보다 나은 정장을 입고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디자인팀은 28층에 있었고 민도가 있는 전략기획실과는 5개 층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서연은 민도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임원 테이블이 아닌 일반 직원 공간에 홀로 앉아 있었고 서연을 발견하자 잠시 망설이다 다가왔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 서연은 대답 대신 포크로 샐러드를 찍었습니다. 민도는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서연아, 존댓말 하세요. 우린 이제 회사 동료일 뿐이에요. 차갑게 내뱉은 서연의 말에 민도는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서연 대리님, 4년 전 일에 대해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서연은 포크를 내려놓고 민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억눌러온 분노와 상처가 어려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겠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아요. 4년 전 그날 전무님은 선택하셨잖아요. 저 대신 이 회사를, 이 자리를. 민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선택한 적 없어요. 그날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뒤 당신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당신의 번호는 이미 차단돼 있었고 메시지도 전달되지 않았어요. 서연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차단? 제가요? 오히려 전무님 번호가 제 핸드폰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더 이상 당신을 볼 수 없었죠. 장미령 회장님께서 직접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알았어요. 당신이 저를 포기했다는 걸. 민도의 눈이 커졌습니다. 4년 전 그날 그가 알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직접 만났다고요? 대학교 정문 앞 카페에서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민도에게는 더 나은 미래가 필요하다. 지금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에게 짐이 될 뿐이다.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차분했습니다. 민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개입이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계획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장학금이 갑자기 취소됐어요. 학교 측에서는 재심사 결과라고만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누군가의 압력이 있었다는 걸. 등록금을 낼 수 없어서 자퇴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전 혼자였어요. 민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연이 학교를 그만뒀다는 사실만 알았지 그 배경에 어머니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모르셨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저는 이미 4년을 혼자 버텼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도는 그녀의 손목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구내식당 안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민도는 어머니의 서재를 찾아갔습니다. 장미령 회장은 서류를 검토하다 아들을 보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 4년 전 김서연 씨에게 직접 찾아가신 거 사실입니까? 미령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만났다. 그 아이의 장학금 문제도 내가 관여했고, 왜 그러셨습니까? 제게 선택할 권리조차 주지 않으시고, 민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령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너는 회사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미디어와 주주들의 관심이 내게 집중되던 시기였고, 작은 구설수도 우리 가문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어. 그 여학생과의 관계가 알려졌다면,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도 된다는 겁니까? 미령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들의 분노 어린 눈빛을 마주하며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난 회사를 지키려 했어. 그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대가로 제 사랑하는 사람이 4년간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민도는 말을 멈췄습니다. 혜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자신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재를 나온 민도는 비서실장 노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 실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4년 전 제 통신 기록과 어머니 측근들의 업무 보고서를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특히 김서연 씨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무님. 며칠 시간을 주십시오. 전화를 끊은 민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연이 혼자 감당했을 아픔이, 그리고 자신이 알지 못했던 진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틀 뒤 회사 복도에서 서연은 혜원의 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혜원이가 갑자기 고열이 나서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팀장에게 조퇴를 요청하고 유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혜원은 보건실 침대에 누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근처 소아과로 향하던 서연은 회사 정문 앞에서 민도와 마주쳤습니다. 김서연 대리님, 어디 가시는? 민도는 서연의 품에 축 늘어진 혜원을 보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병원 가시는 거죠? 제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택시 타면. 지금 시간대엔 택시 잡기 어렵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시간 낭비하실 겁니까? 민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혜원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민도의 차는 빠르게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도는 백미러로 뒷좌석의 혜원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작게 신음하며 힘들어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재빨리 혜원을 진료실로 옮겼습니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밖에서 기다렸고 민도는 조용히 그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물 좀 드실래요? 민도가 자판기에서 뽑아온 따뜻한 보리차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받지 않으려다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이름이 혜원이라고 하셨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몇 살입니까? 5살이요. 민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빠른 계산이 그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4년 전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30분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급성 기관지염 초기 단계입니다. 다행히 일찍 오셔서 치료 시작했으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며칠간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약을 잘 드셔야 합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자 혜호는 링거를 맞으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민도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링거줄에 연결된 작은 손, 창백한 얼굴, 그리고 엄마 손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이 그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1시간 뒤 혜온이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처음 보는 남자가 문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엄마 뒤로 숨으려 했습니다. 그때 혜온의 머리를 쓰다듬던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돌리면서 귀 뒤쪽이 드러났는데 그곳에는 작고 선명한 점이 있었습니다. 민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왼쪽 귀 뒤를 만졌습니다. 같은 위치에 같은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 사이에서 민도의 특별한 표시라고 불렸던 그 점. 서연도 민도의 시선을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혜온의 머리를 다시 쓰다듬으며 아이의 귀를 가렸습니다. 조금 쉬다가 집에 가자, 혜온아. 민도는 진료실 밖으로 나와 복도에 기대섰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이의 나이, 귀 뒤의 점, 서연이 보인 반응. 모든 것이 하나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혹시 혜온이가 내 딸인가? 생각만으로도 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난 4년간 자신은 딸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온 것입니다. 서연 혼자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의 무게를 감당해 온 것입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나온 서연은 민도를 피해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그는 막아섰습니다. 김서연 대리님,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대중교통은 힘드실 겁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도움받았어요. 부탁입니다. 민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혜온을 안고 있는 팔이 아파서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지쳐 있어서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혜온은 뒷좌석에서 엄마 품에 안겨 잠들었고 민도는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목적지는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반지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도는 차에서 내려 서연이 혜온을 안는 것을 도왔습니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며 그는 곰팡이 냄새와 습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좁은 방, 작은 싱크대, 그리고 창문 하나. 여기서 살고 계셨습니까? 민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연은 혜온을 작은 침대에 눕히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민도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 한쪽에는 혜온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에는 동화책과 크레파스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정성스럽게 꾸민 흔적이 보였습니다. 김서연 대리님, 이제 가보세요. 많이 늦었어요. 서연은 민도를 문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민도는 떠나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문을 닫으려 했지만 민도가 문틈을 잡았습니다. 혜온이의 귀 뒤에 있는 점. 저도 같은 위치에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나이는 5살. 우리가 헤어진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민도에게는 가장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말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장민도 전무님은 이미 선택하셨잖아요. 회사를, 가문을, 미래를. 제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전무님 번호는 이미 차단돼 있었고 학교에서도 쫓겨난 뒤였어요.
혼자 감당하는 수밖에 없었죠. 민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4년 전 자신이 몰랐던 진실이 이토록 무겁고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지난 4년이 돌아오나요? 혜원이가 태어날 때 혼자 진통을 견디던 그 밤이 밤마다 열이 나서 응급실을 오가던 날들이, 월세를 내기 위해 밤새 일하던 시간들이 돌아오나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민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가주세요.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 겁니다. 전무님의 인생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문이 닫혔습니다. 민도는 좁은 계단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소용돌이쳤습니다. 차에 돌아온 민도는 핸들을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와 서연이 4년간 힘겹게 살아왔다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회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혜원의 열이 다시 올라 병원을 다녀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팀장에게 연락해 반차를 냈지만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이 자주 조퇴하고 결근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혜원은 약을 먹고 나서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아이 옆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깜빡 졸았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오후 3시쯤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김서연 대리님,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말씀하세요. 전무님께서 대리님께 긴급 서류 전달을 요청하셨는데요. 주소를 알려주시면 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긴급 서류라니,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불안한 마음으로 주소를 알려준 뒤 그녀는 혜원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1시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문을 열었고 예상과 달리 민도가 직접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큰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전무님? 퀵으로 보낸다고. 직접 전달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도는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와 함께 과일, 어린이용 영양제, 그리고 죽 2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아픈 아이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서류는 급한 게 아니니 천천히 확인하셔도 됩니다. 서연은 복잡한 표정으로 쇼핑백을 받았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냉장고가 거의 비어있던 상황이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혜원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들어오실 건 아니죠? 한 번만 봐도 될까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도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운 혜원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작은 인형을 안고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민도는 아이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혜원의 작은 손, 보들보들한 뺨, 규칙적인 숨소리, 모든 것이 그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내 딸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민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난 4년간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 후회로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혜원이 갑자기 깨어나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기침이 점점 심해지더니 아이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혜원아. 서연이 황급히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혜원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습니다. 민도는 즉시 상황을 판단하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합니다. 서연은 가방을 챙길 틈도 없이 민도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에 오르자
민도는 한 손으로 운전하며 다른 손으로는 응급코를 병원에 넣었습니다. 환자는 5살 여자아이 급성 기관지염 진단받은 상태에서 호흡 곤란 증상 발생.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뒷좌석에서 서연은 혜원을 안고 등을 토닥이며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혜원아, 엄마 목소리 들려? 괜찮아. 곧 병원 도착해. 하지만 아이의 호흡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민도는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더 높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즉시 응급처치실로 옮겨졌고 서연과 민도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은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도는 그녀 옆에 앉아 조용히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제때 도착했으니까요. 만약 혜원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혜원이는 강한 아이예요. 민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우리 딸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40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급성 기관지염이 악화돼서 기관지 경련이 왔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안정됐고 며칠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서연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도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혜원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이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고 민도는 창가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김서연 대리님. 네. 입원비와 치료비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제 딸이니까요. 민도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DNA 검사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혜원이 귀 뒤에 점, 혈액형, 그리고 무엇보다 민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혜원이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 아이가 내 딸이라는 걸.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도는 천천히 혜원에게 다가가 아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혜원아. 아빠가 너무 늦게 찾아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원망, 그리고 동시에 안도감.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무거운 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작은 위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민도는 병실 소파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서연이 아무리 가도 된다고 해도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 혜원이 잠깐 깨어 물을 찾았을 때 민도는 재빨리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혜원은 낯선 남자를 보고 잠시 두려워했지만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누구예요? 민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저씨는 혜원이를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야.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다 다시 잠들었습니다. 민도는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킬게. 너와 너의 엄마를. 혜원이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비서실장 노수진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전무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민도는 파일을 받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4년 전의 통신 기록, 비서실 업무 보고서, 그리고 장학금 취소와 관련된 문서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민도의 얼굴은 굳어갔습니다. 통신관리 시스템 변경 마이너스 장미령 회장 지시, 김서연 관련 연락 차단 설정 마이너스 비서실 이행,
대한대학교 장학재단 재심사 요청 마이너스 회장실 공문. 모든 기록이 어머니 장미령의 지시 아래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민도의 핸드폰 설정은 원격으로 변경됐고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와 전화는 자동으로 차단됐습니다. 서연이 보낸 메시지는 민도의 핸드폰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가 보낸 메시지 역시 서연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사실입니까? 민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무님. 당시 저도 회장님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도는 파일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년간 자신이 믿었던 진실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자신을 떠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연결고리가 인위적으로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회장님은 본사 회장실에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수진 실장님, 혜원이와 김서연 대리님을 부탁드립니다. 민도는 병실에서 나와 곧장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선 민도를 보고 장미령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도야, 무슨 일이니? 어머니, 이게 다 사실입니까? 민도는 파일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미령은 서류들을 훑어보고는 침착하게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래, 내가 한 일이다. 왜 그러셨습니까? 제게 선택할 권리조차 주지 않으시고 서연의 인생을 망치시고 제 딸의 존재까지 숨기셨습니까? 딸, 미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도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서연 씨에게는 5살 딸이 있습니다. 제 딸입니다. 4년간 어머니 때문에 저는 제 아이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미령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자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의 개입 때문에 아버지 없이 자라왔다는 사실이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민도야, 어머니는 회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한 가족을 파괴하셨습니다. 저는 4년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았고 서연은 혼자 아이를 키우며 반지하에서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혜원이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안고 자라왔습니다. 민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령은 처음으로 아들의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나는 너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회사 승계 과정에서 작은 구설수도 너에게 치명적일 수 있었으니까. 그 결과가 이겁니까? 제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저를 증오합니다. 이게 어머니가 원하던 결과입니까? 미령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분노 어린 눈빛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제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간섭 없이 제 선택으로요. 민도는 돌아서서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미령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보호하려 했던 아들이 오히려 자신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민도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혜원 옆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고 아이는 한결 나아 보였습니다. 김서연 대리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병실 밖 복도로 나갔습니다. 민도는 서연에게 파일을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요? 4년 전 진실입니다. 제가 당신을 떠난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우리 사이를 인위적으로 끊어놨던 겁니다. 서연은 파일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녀의 손은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게 다 사실인가요? 네. 어머니의 지시였습니다. 저도 오늘에서야 알게 됐어요. 서연은 파일을 덮고 벽에 기댔습니다. 4년간 품었던 원망과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도는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역시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사녀는 어떡하나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도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혜원이의 아빠가 되게, 그리고 당신 곁에 있게 해주세요.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민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4년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신뢰를 쌓을게요. 두 사람은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혜원이 눈을 뜨고 두 사람을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아저씨도 왔어요? 민도는 아이 곁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응, 혜원이 보러 왔어. 많이 좋아졌구나? 네. 아저씨 덕분에 병원 빨리 와서 나았대요. 아이의 순수한 미소가 민도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혜원이 잠든 뒤 민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 씨, 약속합니다. 이제부터 혜원이와 당신을 지킬게요.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싹트고 있었습니다. 혜원이 퇴원하던 날 병원 로비에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장미령 회장이 창가 소파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비서가 조용히 서 있었고 주변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이 혜원의 손을 잡고 로비로 내려오자 미령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김서연 씨, 잠깐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미령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혜원을 자신의 뒤로 감쌌습니다. 민도가 재빨리 다가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무슨... 민도야, 잠깐만 자리를 비켜주겠니? 김서연 씨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구나. 민도는 망설였지만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어쩔 수 없이 혜원의 손을 잡고 로비 반대편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낯선 할머니를 신기한 듯 바라보다가 민도와 함께 자판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미령은 서연에게 앉기를 권했고 두 사람은 창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령은 서연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4년 전보다 훨씬 여위고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내게 너무 부담을 줬던 것 같구나. 미령의 첫마디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년 전 나는 회사와 가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 민도가 승계 과정에 있었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시기였지. 작은 구설수도 우리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었어.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도 괜찮다고 생각하셨나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미령은 움찔했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었어. 다만 우리 가족이 겪을 변화가 두려웠던 내가 성급했던 것 같구나. 너와 민도가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 사랑보다 회사를 선택하게 만들었어. 미령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23이었어요. 장학금으로 겨우 학교를 다니던 가난한 학생이었죠. 회장님은 정중하셨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선택의 여지를 없애는 통보였어요.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장학금이 끊기고 학교를 그만둬야 했어요. 알바를 3개씩 뛰면서도 월세를 내기 힘들었죠. 그리고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미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자의 존재를 알게 된 순간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혼자 낳았니? 네. 새벽 2시에 진통이 왔는데 택시비가 아까워서 1시간을 걸어서 병원에 갔어요. 분만실에서 혼자 아이를 낳고 퇴원할 때도 혼자였어요.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옆에 없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담담했습니다. 미령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이토록 잔인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미령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생 감정을 절제하며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지난 4년이 돌아오나요? 혜원이가 밤마다 아빠는 어디 있어?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했는지 아세요? 서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잠시 이쪽을 쳐다봤지만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지금도 앞으로도요. 다만 서연은 멀리서 혜원과 민도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혜원이를 위해서라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혜원이를 회장님께 보여드릴 생각이 없어요. 미령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머니로서의 강인함과 상처받은 여성으로서의 분노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어. 나는 내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아. 다만 미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멀리 혜원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만큼은 내 손자라는 이유로가 아니라 한 아이로서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뒤에서라도 돕고 싶구나.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령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렴. 그리고 미령은 한 번 더 혜원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가 조금 크면 할머니로서 인사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구나. 미령은 비서와 함께 병원을 떠났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민도가 혜원을 데리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사과하셨어요. 하지만 그게 진심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민도는 서연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천천히 가요. 어머니도 변하고 계세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서연은 혜원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누구예요? 응, 나중에 알려줄게. 그날 밤 미령은 서재에 혼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린 민도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첫돌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는지,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본 혜원의 밝은 미소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 손자가 저렇게 밝게 웃을 수 있다니. 미령은 비서실장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김서연 씨와 혜원 양을 위한 지원을 준비해 주세요. 단 절대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요. 월세, 생활비, 혜원 양의 교육비까지 모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미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혜원이 퇴원한 다음 날 민도는 새벽 6시에 서연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과 신선한 과일이 담긴 보냉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옷 차림의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무님? 이 시간에 왜? 혜원이 아침 먹었어요? 병원 죽보다 맛있는 거 사왔어요. 민도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밝았습니다. 서연은 당황스러웠지만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민도는 능숙하게 죽을 데우고 과일을 씻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무님, 이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충분히. 김서연 대리님. 민도가 과일 씻던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아빠로서, 그리고 당신 곁에 있는 사람으로서 증명할 기회를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원이에게만큼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말보다는 행동으로요. 한두 번 잘해주다가 사라지는 건 아이에게 더 큰 상처가 될 거예요. 약속합니다. 매일 올게요. 그날부터 민도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새벽 운동을 마치고 출근 전 서연의 집에 들러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능숙해져 갔습니다. 혜원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고 과일을 예쁘게 깎아주었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왔어요? 혜원은 민도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아빠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민도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이가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민도의 스케줄이 달라졌습니다. 저녁 7시 이후 회의는 모두 거절했고 야근도 최대한 피했습니다. 임원들은 전무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수군거렸지만 민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전무님, 이번 주 금요일 저녁 해외 거래처와의 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취소해 주세요. 하지만 전무님, 이 계약은 다른 시간으로 조율하든지 제가 아닌 다른 임원이 참석하도록 하세요. 금요일 저녁은 제가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비서실장 노수진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민도의 단호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민도는 혜원을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이는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에서 놀았습니다. 민도는 아이가 넘어질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아저씨, 같이 놀아요. 혜원이 민도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민도는 정장 바지가 더러워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아이와 함께 모래놀이를 했습니다. 성애를 만들고 터널을 파고 작은 차를 굴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년간 상상만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혜원이 아빠와 함께 웃으며 노는 모습. 엄마도 와요. 혜원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민도가 기초를 만들고 서연이 벽을 다듬고 혜원이 조개 껍데기로 장식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혜원은 피곤해서 민도의 등에 엎였습니다. 아이는 곧 잠들었고 민도는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무겁지 않아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이렇게 가벼운 무게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민도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옆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혜원을 침대에 눕히고 나온 민도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제가 고마운걸요. 이런 시간을 주셔서.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김서연 대리님, 아니 서연 씨. 민도가 조심스럽게 호칭을 바꿨습니다. 저는 4년을 후회하며 살았어요. 당신을 놓친 것, 그리고 당신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른 채 살았던 것. 이제라도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서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요. 4년간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아요. 하지만 전무님이 진심으로 노력하시는 걸 보니까 조금씩 믿어보고 싶어져요. 민도의 얼굴에 희망이 어렸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날 밤 민도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차 안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혹시 혜원이나 서연에게 급한 일이 생기면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새벽 내내 차 안에서 졸다가 아침이 되자 근처 베이커리에서 갓 구운 빵을 사서 다시 서연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전무님? 또 오셨어요? 약속했잖아요. 매일 온다고. 서연은 한숨을 쉬었지만 그 한숨 속에는 짜증보다 안도감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도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나타났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회사에 급한 일이 있는 날에도, 새벽 일찍 출장을 가야 하는 날에도 반드시 들렀습니다. 혜원은 점점 민도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가족 그림이요. 아이가 내민 그림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저씨, 그리고 자신. 민도는 그 그림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잘 그렸네. 아저씨 방에 붙여놔도 될까? 네. 아저씨 진짜 좋아해요? 물론이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림이야. 민도는 그 그림을 조심스럽게 접어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꺼내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원이 갑자기 민도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우리 집에만 오고 아저씨 집은 안 가요? 민도는 당황했지만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는 혜원이랑 엄마가 너무 좋거든. 그래서 자꾸 보고 싶어. 그럼 아저씨가 우리랑 같이 살면 되잖아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민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연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혜원아,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는 거야. 왜요? 아저씨 좋은 사람인데. 아이의 말에 민도와 서연은 동시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혜원을 재운 뒤 현관 앞에서 민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세 사람이 진짜 가족이 되는 것.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은 시간을 더 주세요. 저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물론이에요.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요. 민도는 서연의 손을 살짝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며 뒤돌아봤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문 앞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순간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월요일 아침 한빛그룹 임원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분기별 경영보고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고 장미령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민도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늘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럼 전략기획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도가 발표를 시작했고 임원들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 전략, 신규 사업 계획,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안. 모든 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수가 나왔고 미령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 다음 안건으로. 회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도의 목소리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개인적인 사안이지만 회사와 저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령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도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에게는 5살 딸이 있습니다. 김혜온 양입니다. 그리고 혜온이의 어머니는 현재 우리 회사 디자인팀 김서연 대리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임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미령은 표정 변화 없이 민도를 바라봤습니다. 4년 전 저희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여러 사정으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시 만나게 됐고 제 딸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민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비한 말을 차분하게 이어갔습니다. 김혜온 양은 제가 책임져야 할 아이입니다. 그리고 김서연 씨는 제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공개하는 이유는 저희 세 사람이 정당한 가족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무님, 그렇다면 결혼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서연 씨와 혜온 양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 다른 임원이 말했습니다. 회사 내부 연애 규정상 문제가. 저도 그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민도는 미리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서연 대리는 디자인팀 소속으로 제가 직접 관리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또한 저는 필요하다면 제 직위를 조정하거나 김서연 대리가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미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도야, 넌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어. 이런 개인적인 일이 회사 경영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오히려 명확해질 것입니다. 어머니. 민도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제 숨기지 않을 겁니다. 제 가족을 당당하게 소개하고 함께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책임감 있는 경영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히 의견을 나눴습니다. 미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다. 내 결정을 존중하마. 민도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예상보다 쉽게 수용한 것에 의아했지만 미령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은 지켜야 한다. 인사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라.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민도가 자료를 정리하는데 미령이 다가왔습니다. 민도야, 내 어머니. 잘했다.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밝힌 것. 미령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민도는 어머니의 변화에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서연 씨와 혜온 양을 잘 챙겨라. 그리고 미령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싶구나. 너희 세 사람과 함께. 정말입니까? 그래. 이제는 제대로 인사를 나눠야 할 것 같구나. 민도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저녁 민도는 서연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혜온을 재운 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임원회의에서 우리 이야기를 공개했어요.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민도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요? 저한테 말도 없이. 미안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과 혜원이를 당당하게 제 가족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서연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어머니께서 수용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말에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셨어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아직 회장님을 마주할 준비가 안 됐어요.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도 변하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민도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진짜 가족이 되려면 어머니와의 관계도 풀어야 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만이에요. 그래도 회장님이 여전히 저를 무시하거나 혜원이를 차별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당연하죠. 제가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민도는 서연의 집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홀가분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미래. 서연과 혜원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원아, 학교 가자. 늦겠어.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된 혜원은 책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키도 훨씬 자랐고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 끝나고 축구 연습 있어요. 알았어. 아빠가 데리러 갈게. 민도는 혜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혜원은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불렀고 민도는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자기야, 혜원이 물통 챙겨. 서연이 부엌에서 물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빛그룹 디자인실 과장으로 승진했고 팀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실력자가 됐습니다. 3년 전에 불안하고 지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혜원이 서연의 볼에 뽀뽀를 하고 민도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서연은 현관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년 전 서연네 가족은 반지하 방에서 강남의 쾌적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민도가 준비한 집이었지만 서연은 처음에 거절했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해요. 저희끼리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서연 씨, 이건 제가 아빠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혜원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결국 서연은 받아들였고 새 집에서의 생활은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혜원은 곰팡이 냄새 없는 방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고 서연은 더 이상 습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민도의 일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혜원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했고 저녁에는 반드시 6시 전에 퇴근해서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끼리 등산을 가거나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전무님, 오늘 저녁 중요한 미팅이. 미안하지만 오늘은 혜원이 학예회가 있어서요. 다른 날로 조정해 주세요. 회사 사람들은 처음에는 민도의 변화에 놀랐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가정을 우선시하는 그의 모습이 다른 임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녁 6시 민도는 학교 운동장에 도착했습니다. 혜원은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고 민도를 발견하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오늘 제가 골 넣었어요. 정말? 우리 혜원이 최고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혜원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과 놀았던 것, 선생님께 칭찬받은 것, 급식이 맛있었던 것. 민도는 운전하면서도 아이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적절하게 반응해 주었습니다. 아빠, 오늘 미술 시간에
가족 그림 그렸어요. 그래, 어떻게 그렸는데? 아빠랑 엄마랑 저랑 손잡고 있는 거요. 선생님이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했어요. 민도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서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혜원이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민도가 좋아하는 제육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 어땠어요? 서연이 민도에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공유했습니다. 순조로웠어요. 신규 프로젝트 승인도 받았고요. 서연 씨 팀은 어땠어요? 저희 팀이 디자인한 제품이 이번 분기 매출 1위를 기록했대요. 팀원들이 다 좋아했어요. 역시 우리 서연 씨는 최고야. 민도가 서연의 손을 살짝 잡았고 서연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기요. 밥 먹어요. 혜원이 젓가락을 흔들며 재촉했습니다. 세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혜원은 민도와 함께 숙제를 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고 일기를 쓰고 내일 준비물을 챙겼습니다. 서연은 거실에서 회사 업무를 마무리하면서도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아빠,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혜원이가 직접 해볼까? 민도는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3년이 지나면서 훌륭한 아빠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 9시 혜원을 재우고 난 뒤 민도와 서연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연은 민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민도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요? 민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만큼요. 저도요. 매일 아침 눈 뜨면 이게 꿈인가 싶어요. 당신과 혜원이가 옆에 있다는 게.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고 집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서연 씨, 네. 저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아직이지만 마음으로는 완전히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민도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당신을 진심으로 신뢰해요. 민도는 서연의 손에 살짝 입 맞췄습니다. 곧 제대로 프러포즈 할게요. 혜원이도 있고 어머니도 계신 자리에서요. 기다릴게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혜원은 아빠와 엄마가 함께 있다는 사실에 안정감을 느꼈고 서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감사했고 민도는 자신이 지켜야 할 가족이 있다는 것에 행복했습니다. 3년간의 시간은 네 사람 모두를 변화시켰습니다. 상처는 치유됐고 오해는 풀렸고 신뢰는 쌓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3년이 흘렀습니다. 혜원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됐고 키도 훨씬 자라 서연의 어깨를 넘어섰습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란 아이는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은 혜원과 함께 강남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아이는 숙제를 하고 서연은 태블릿으로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곧 도착하실 거야. 서연이 혜원에게 말했습니다. 민도의 어머니 장미령과의 만남은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미령이 먼저 만남을 요청했고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10분 뒤 미령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6년 전보다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늘었지만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혜원을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혜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미령을 반겼습니다. 미령은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혜원이 또 컸네. 이제 할머니보다 크겠어. 할머니, 저 이번 달에 반장 됐어요. 정말 우리 혜원이 최고네. 미령은 혜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눈 뒤 미령은 혜원에게 말했습니다. 혜원아, 할머니가 엄마랑 잠깐 이야기할 게 있는데 내가 저쪽 서점에서 책 좀 골라올래? 할머니가 사줄게. 진짜요? 와, 감사합니다. 혜원은 신나서 카페 옆 서점으로 뛰어갔습니다. 두 사람만 남자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미령은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6년 전 내가 저지른 일들의 기록이야. 내 장학금을 취소했던 문서, 민도와의 연락을 차단했던 지시서, 그리고 내게 압박을 가했던 모든 증거들. 서연은 사진들을 하나씩 보며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6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왜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잊지 않기 위해서야. 미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6년간 내 잘못을 돌아봤어. 회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아들의 미래를 위한다는 핑계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말이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커피 잔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구나, 서연아. 미령은 처음으로 서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나는 두 사람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지 못했어. 너의 아픔도, 민도의 고통도, 그리고 태어날 혜원이의 권리도. 미령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 내 손자가 그렇게 세상에 나왔다는 게, 그리고 내가 4년간 반지하에서 아이를 키웠다는 게. 미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은 없지만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구나. 정말 미안해. 서연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6년 전 저는 회장님을 정말 원망했어요. 밤마다 혜원이를 안고 울면서 회장님을 저주했어요.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왜 제 인생을 망치셨냐고. 미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회장님이 변하시는 걸 봤어요. 혜원이를 아끼는 모습, 민도 씨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모습, 그리고 저에게 조금씩 다가오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요. 서연은 미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완전히 용서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요. 하지만 회장님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시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혜원이를 위해서라도 저희는 함께 가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령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고맙다. 이런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맙구나. 그때 혜원이 책 2권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이거랑 이거 사주세요. 그래, 다 사줄게. 우리 혜원이 책 많이 읽어야지. 혜원은 할머니와 엄마 사이의 분위기가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지만 아이다운 순수함으로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엄마, 우리 집에 같이 가요. 아빠가 저녁 만들고 있을 거예요. 같이 먹어요. 미령은 서연을 바라봤고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볼까? 세 사람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혜원은 뒷좌석에서 신나게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미령은 손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도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아들아, 집에서 이렇게 요리를 하다니.
많이 변했구나. 혜원이와 서연 씨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은 둥글게 앉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혜원은 할머니에게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했고, 민도는 회사 이야기를 나눴고, 서연은 조용히 가족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식사 후 혜원이 민도와 함께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가자 미령은 서연과 단둘이 거실에 남았습니다. 서연아, 네 어머니. 서연이 처음으로 미령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미령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널 진정한 딸로 받아들이고 싶구나.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가족이 되고 싶어.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어머니. 그 순간 부엌에서 혜원과 민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설거지를 하며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참 시끄럽죠?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미령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고, 소파에는 혜원의 인형들이 놓여 있었고, 선반에는 민도가 받은 상패들과 서연의 디자인 작품들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6년 전 미령이 막으려 했던 가족의 모습이 이제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막으려 했던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었는지. 해가 지고 미령이 집을 떠날 시간이 됐습니다. 현관 앞에서 혜원이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와요. 맨날 와도 돼요. 그럴게, 우리 혜원이.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미령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민도와 서연도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너희들도 행복하게 잘 살 거라. 엘리베이터가 문이 닫히기 직전 미령은 마지막으로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민도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고 서연은 혜원의 손을 잡고 혜원은 할머니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령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후회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들은 모두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민도와 서연은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6년간의 오해와 상처가.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예요. 민도는 서연을 안았고 두 사람은 별이 빛나는 하늘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안방에서는 혜원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33층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많은 시간과 아픔을 거쳐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행복이었습니다.